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기출문제 풀이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2022년도에 이제 모든 공무원 시험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9급 회계원리 4월 2일 날 치러진 관세직 기출문제를 해설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7급, 네, 22년도 7급 문제를 해설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관세직부터 쉬운 거부터 해야 되겠죠. 네, 9급 기출 문제인데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9급은 일단 관세직 회계 원리는 세무직과 10문제 정도가 거의 유사해요. 근데 세무직 해설 강의를 들었더라도 여러분 또 한 번 더 공부하시는 거고요. 또 세무직에 없던 문제가 있죠. 그래서 관세직은 전체 20문제가 다 재무회계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력 형성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무회계 실력을 어느 정도 테스트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1번 문제는 아주 기본형 문제인데요. 교육 컨설팅을 영위하는 한국의 거래가 회계 등식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첫 번째는 주식 발행의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는 것은요. 여기 말 그대로 자산과 자본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간단하게 처리하면 현금이죠. 네, 자본금이에요. 자본금 등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와 자본의 증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비품 10,000원을 취득하면서 현금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자산의 증가가 자산이 증가하는데요. 증가하는 금액은 5,000원이고요. 부채가 증가합니다. 부채가 증가하는데 부채가 증가하는 것도 5,000원이죠. 굳이 분계로 이걸 보여드리면요. 분계로 보여드리면 차변엔 현금, 대변에는 차변엔 비품, 대변엔 현금. 그래서 자산은 10,000원의 비품이 증가하고 현금이 5,000원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생깁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자,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교육 컨설팅 용역을 10,000원에 제공했는데 3,000원을 받았고 나중에 받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분계로 보면은 현금을 3,000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매출채권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용역 매출채권인데 7,000원이 생긴 거예요. 자산이 10,000원이 증가하는 거 맞고요. 수익이 생기는 거죠. 수익이 10,000원이 생기는데 지금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이 거래로 자산이 10,000원이 증가하고 맞아요. 자본이 10,000원이 증가한다.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이게 이제 기초가 튼튼한 사람하고 안 튼튼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가 무수하게 말했죠. 수익은 임시적인 개념이고 실질적으로는 뭐의 증가다? 자본의 증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본이 10,000원이 증가한다는 표현이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공부가 덜 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수익을 갖다가 수익인데 왜 자본이라고 하냐?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수익은 자본의 증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의 증가를 수익이라는 놈이 대신해서 잠깐 보여주고 임시 개정이고 결론은 자본의 증가로 가는 겁니다. 자, 4번을 보면 임차료를 지급했고요. 네, 부채가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자본이 감소한다. 자본의 감소는 맞는데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왜 부채가 나오겠어요? 4번이 틀렸죠. 자산이 감소합니다. 여러분, 네, 여기서 자본이 5,000원 감소하는 건 맞아요. 근데 자산의 감소지 부채가 증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번 문제의 정답은 여러분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네, 이것도 비교적 쉬운 문제인데요. 자, 한국이 보험료 지급 시 전액을 자산으로 처리한대요. 자, 기초와 기말의 선급보험료가 20만 원과 31만 원이다. 보험료를 지급 자산으로 지급한 게 얼마라면 포괄손익 보험료 비용은. 요거는 두 가지 방식으로 풀 수가 있죠. 이제 저하고
여러분이 보신 방식은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게. 네, 이해가 되시면 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 계정이에요. 자, 보험료 계정은 일단 현금 지급액에 지급한 금액이 보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험료 지급한 금액이 103만 원이에요. 그리고 기초 선급보험료는요. 기초 20만 원은 네, 여기 선급인데 이거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 선급은 당연히 비용이 되는 거예요. 20만 원이 비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말 선급 보험료가 31만 원이죠. 선급 기말은 비용이 아니에요. 비용의 차감입니다. 그래서 31만 원 이렇게 되면 보험료 집합손익 계정으로 대체될 보험료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92만 원이다 이렇게 지금 답이 계산이 간단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죠. 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가르쳐 드렸던 분계 방식이에요. 분계 방식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비용이 차변에 오는 거고요. 현금이 감소된 것은 대변에 분계가 되겠죠. 그리고 선급 비용이 지금 보면은 증가했어요. 얼마나 증가했냐면 11만 원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현금이 103만 원을 지불했거든요. 103만 원에서 비용의 선급 비용의 증가 11만 원을 빼면은 92만 원이 지금 비용이다라고 찾는 거죠. 어느 방식으로 찾아도요. 여러분들은 분계 방식으로 찾아도 92만 원, 계정 방식으로 찾아도 92만 원이고요. 또 자기가 이제 편한 대로 하세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분계 방식의 특징이에요. 계정과 분계를 보여드리면 반대라는 것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분계는 뭐 생각할 게 없잖아요. 그 분계 법칙만 기억하고 계시면 네,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분계법으로 풀이가 가능한 문제였고요. 자, 3번 문제로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론 문제인데요. 재평가에 관한 얘기죠. 네, 재평가는 분류별 재평가고 저희가 나름대로 그 평가 방식에 대해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 옳지 않은 걸 찾는 문제인데요. 최초 인식 후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와 차감한 재평가물 장부등을 한다. 이게 이제 표현이 여러분들이 이제 재평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게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게 됐잖아요.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그러니까 누계액 제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재평가를 했죠. 그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그다음에 손상차손 누계액 재평가 그러면 장부금을 한다는 건 문제가 없어요. 당연한 건 재평가에서 공정가치가 결정되면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투자부동산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장부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증가됐을 적 그러면 기타 포괄손익이에요. 재평가 잉여금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하고요. 감소, 그런데 동일한 자산에 대해서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으면 재평가 이익으로 한다. 자, 이런 얘기죠. 100원에 샀는데 80원이 됐어요. 그럼 요건 손실인데 20원의 손실이 생겨요. 근데 이 손실은 단기 손실이에요. 근데 이후에 150이 되잖아요. 그럼 요건 이익으로 처리하고 과거에 우리가
손실로 인식한 금액, 요걸 초과하는 50만 기타 포괄 이익이에요. 50이죠? 네. 그러니까 요건 뭐 문제가 없이 네, 올바른 설명입니다. 2번은 재평가에 대한 손익에 대한 얘기였어요. 3번은 자산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로 감소할 때 기타 포괄, 이건 무조건 틀렸죠. 이제 재평가로 감소하게 되면 무조건 네, 단기 손실이에요. 그러나 이전에 재평가로 인한 잉여금이 있으면 잉여금 한도 내에서는 네, 거꾸로 설명했어요. 이거는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자산에 대한 재평가 잉여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감소를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완전히 바꿔서 설명되죠. 자, 분류별 재평가, 유형자산 전체의 분류별 재평가다. 4번도 올바른 설명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3번이 바꿨었어요. 기타 포괄 손익과 단기 손익을. 3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다음 4번도 이론 문제인데요. 무형자산 문제네요.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4번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 제호, 출판 표제, 고객 목록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 인식한다. 네, 완전히 틀렸죠. 네. 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나 제호나 출판 표제, 고객 목록 이와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창출된 게 안 되는 게 영업권이 있죠. 자, 2번은 옳은 설명이겠는데 보겠습니다. 계약상의 권리 또는 법적 기타 권리로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는 계약상의 권리 또는 법적 권리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자산의 예상 사용 기간에 더 짧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법적 기한과 어떤 경제적 기한 중에 짧은 내용 요소다 하는 얘기고요. 올바른 설명이고. 자, 무형자 상각 방법은 네, 당연히 뭐 적절하게 해야 되죠. 그 형태를 신뢰성 있게 할 수 있는 정액법 쓰는 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의 홍보 용역 원가, 그리고 새로운 계층의 새로운 고객을 대상으로 수익 원가는 무형자산이 아니죠. 네, 이거는 뭐니까 무형자산이 아닌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이 5번 문제도 뭐 워낙 유명한 문제입니다. 자, 3년간 총이자 비용. 그러면 여기서 총이자 비용은 할인일 때와 할증일 때가 다른데요. 네, 천천히 진행하죠. 일단 표시이자 합계가 똑같고요. 그 다음에 할인 차금은 더해줘야 되고요. 할증일 때는 여기서 할증 차금을 빼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거에 해당합니다. 보면은 액면이 100만 원이고 10%예요. 3년이면. 그럼 30만 원이네요. 표시이자 합계는 30만 원. 여러분도 암산이 되죠? 100만 원에 10%면 10만 원이고 3년이면 3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게 95,100, 980원. 그러면 여기서 할인 발행 차금이 생기는데요. 유효이자를 빼고 뭐 필요 없고요. 자, 간단해요. 48,020원이 생기죠. 네. 48,020원에 그럼 여기다 48,020원을 하면 348,020원이 정답인데요. 네. 2번에 정답이 있군요. 네. 네, 이런 문제는 네, 문제를 다 읽을 필요도 없고요. 자기 머릿속에 제가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질문이 뭐지? 질문이 뭐지? 먼저 보세요. 그럼 자기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딱 들어옵니다. 뭐가? 할인인지 할증인지 확인해야 되겠네. 표시이자 빨리 계산해야 되겠네. 차금 계산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읽어가면서 표시이자는 100만 원에 10% 3년이면 30만 원이네.
95만 1천 얼마네? 그러면 할인 발행이네? 그럼 48,020원이 차금리가 34만 8, 바로 답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으면 15초면 찾아요. 15초. 그런데 이걸 멍청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기출문제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해결 능력을 설명드리는 건데, 자, 우리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은 이제 읽어 끝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오늘이 수능이래요. 네, 대학 못 갑니다. 공무원은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 영원히 안 돼요. 그러니까 회계학은 요령이에요. 진짜로. 네, 그 요령을 모르면 나중에 참 먼 훗날 깨닫죠. 한 4년, 5년 걸려가지고. 아, 그런 말이었구나. 지금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제 말 지금 믿지 않고, 네,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큰 코 다칩니다. 네, 저는 제가 다른 선생님보다 잘 가르친다고, 뭐, 똑똑하다고는 말 안 하는데요. 제가 어떤 선생보다 20년 이상 공무원 회계학을 강의했어요. 그리고 1인자도 돼봤고요. 또 최악으로 추락도 하고요. 왜? 모르니까. 요즘에는 다 지하철에서 광고해야 이 사람이 강의 잘한다고 알잖아요. 네? 그리고 좋은 학원, 큰 학원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푸는 방식부터 바꾸세요.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네, 그 다음에 6번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이라고 해서, 네,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꼭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온 건 아니고 이미 문제풀이에서 다 설명한 게 나왔거든요. 첫 번째, 기업에서 받게 될 변동대가 있죠. 자, 기업이 받을 권리가 갖게 될 변동대가 금액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충분할 때 그 계약 전체 하나만 일관되게 적용한다. 뭐 큰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당연히. 일관되게 적용하라는데요. 그다음에, 자, 거래 가격은 고객의 약속은 재화 이전하고 그 기업의 대가로 관리 금액이다.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네, 20년도 회계사 시험에서 출제된 지문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답이에요. 부가가치세가 기업의 매출입니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틀렸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격 산정 얘기가 나왔는데, 기업은 재화나 용역을 현재 계약에 따라 약속대로 고객에게 이전할 것이고 계약은 취소, 갱신, 변진되지 않고 가정한다. 당연히요. 당연히 그렇게 거래 산정을 위해서,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당연히 그 재화나 용역을 계약에 따라 이전할 거고요. 그리고 계약은 또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을 거라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는 무슨 거래액을 어떻게 산정해요? 기업이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요건 잘 보세요. 계약에서 약속된 대가의 변동 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해야죠. 변동 대가는 어쩔 수 없이 변하니까. 그래서 변동 대가 추정에 대해서 설명드릴까요? 어떻게 추정합니까? 네, 가능성이 제일 높은 단일 금액 또는 기대값입니다. 아시겠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단일 금액으로 하든가 또는 기대값으로 하든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변동 대가는. 자, 이론 문제가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뭐 계산 문제도 중간에 꼈지만 이번에 충당부채 나올 거 다 나오네요.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하다. 그거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를. 그렇죠. 미래에 예상되는 손실은 미래의 손실로 잡으면 되는 거지 왜 그걸 단기의 손실로 잡습니까? 네. 자, 현재 의무를 이행하면서 필요한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이 일어설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고려해서 충당부채금을 추정해야 돼요. 3번 틀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참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기출문제 풀이하다 보면
어떻게 내가 신의 영역에 도달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만은 아니고요. 이걸 두 가지를 제가 시험 문제 한번 보세요. 제 강의를 뭐라고 설명하는지. 얘는 아니다. 얘는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했죠. 이건 고려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얘가 틀린 거예요. 자, 현재 가치로 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 현재 가치의 이자율은 현행 시장 이자율이에요. 세전 이자율. 현행 시장에서 이용되는 세전 이자율.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번에는 딱 보십시오. 다음 뭐 볼 거 없어요. 자, 매출 총이익이에요.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 그럼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과 매출원가 찾아야 되는데, 자, 선입선출법이에요. 선입선출법. 그러니까 딱 이제 문제가 읽을 게 편해져.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죠. 이거 배웠어요. 기초 있고요. 기말 있고요. 여기다 매출 놓고요. 여기다 매입 집어넣으면 당연히 매출원가 나와요. 자, 기초는 네, 제가 3,000원이에요. 자, 기말은 긴 시간을 가서 봐야 돼요. 일단 매입부터 볼게요. 일단 6,000원이고요. 여기는 네, 3,600원. 네, 그럼 매입은 9,600이네요. 그럼 매출을 볼게요. 요건 7,500. 요건 7,500이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어요? 네. 320, 25개. 이거 20원 올라갔는데 8,000인가요, 그럼? 그럼 15,500이네요. 그럼 여러분 이제 뭐만 구하시면 끝나죠? 기말 제공만 구하시면 근데 기말은 보시겠습니다. 20개, 50개에서 25개 팔았죠? 자, 20개 사서 25개. 자, 50개 팔았네요. 20개 남았네요. 이거 남았네요. 3,600원. 네, 그러면 3,000원 지우고 3,000원 지우고 600원 지우고 600원 지우고. 자, 9,000원 빼면 6,500인가요? 네. 매출 총이익이. 네. 보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말 재고가 3,600이고 6,500이인데요. 네, 4번이네요. 자, 제가 푸는 대로 안 하셔도 되는데요. 왜 그럼 가르쳤을까요? 그걸 제가 이 방법을. 자, 문제 딱 보면 질문이 뭐냐, 이거 물음표부터 찾으라니까요. 기말 재고와 매출 총이익, 선입선출법 딱 나오잖아요. 그럼 자료 딱 보면 그럼 매출 총이익 구할 때 기말 재고 구하고, 기말 재고는 선입선출법이니까 자, 50개 판 게 50개. 그러면 남은 거 마지막에 구입한 거 3,600 기말 재고 찾았어요. 보기 가서 3,600이 2개예요. 어쩔 수 없이 풀어야죠. 하나면 그냥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기초, 매입, 매출 다 계산해서 풀어냅니다. 이렇게 풀어야 이 문제 1분 안에 들어와요. 그렇지 않으면 2, 3분 걸리거든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믿음이죠. 네. 네, 사이비 종교는 아닌데요. 저를 믿으셔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이 맞거든요. 예.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적은 노량진에 있는 세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네. 내가 누구를 이겨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세요. 네, 9번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네, 자본 거래에 대한 내역이 다 다음과 같다 그래서 지금 1월 1일과 7월 1일에 주식 발행에 관한 얘기인데,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월 1일은 할증 발행이고요. 7월 1일은 할인 발행이에요. 그래서 분계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게 제일 편한데요. 먼저 1월 1일자의 거래를 보면 지금
이 기업이 현금을 1월 1일에 받은 금액이 700원을 제한 11만 9,700원이에요. 네, 주식 발행비를 제외하고요. 근데 자본금은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19,700원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7월 1일에는 보통주 1000주를 주당 90원에 반해서 9만 원에 발행했고요. 그러면 현금을 9만 원을 받습니다. 할인 발행이에요. 그런데 9만 원의 현금을 받았는데 대변의 자본금은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없다면 여기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와야 되는데 지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거든요. 여기서 발생시킨 금액이 19,700원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주식 발행 초과금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10,000원의 주식 발행 초과금을 감소시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지문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월 1일에 현금의 증가가 12만 원이다. 11만 9,700원 틀렸고요. 2번은 1월 1일 주식 발행 직전 비용을 700원을 비용으로 계산한다. 이게 지금 2번이 약간 애매한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법률에는 이 주식 발행비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직접 비용은 발행비로 차감한다인데 사실상 이 출제 교수님이 이 문제는 2번과 4번 둘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근데 이제 최종 정답을 저도 확인해 봤는데 4번이 정답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재판에 가면 복수 정답 또는 2번 정답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답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재판에 가서 싸우려면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리겠죠. 그런데 아직 겁이 없어서 그런 거죠. 네, 이건 제가 재판을 걸면 이깁니다. 2번이 정답으로. 이전에 히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그것까지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4번의 정답, 최종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4번 정답을 토대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본금이 9만 원이 증가한다. 네, 자본금은 10만 원이 증가하죠. 그 다음에 12월 30일 재무상태표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9,300원이다. 네, 여기 700원이니까 이거 잘못했네요. 네, 이거 300원이죠. 9,300원. 여기 9,300원. 네, 10,000원 9,300원에서 10,000원이 없어졌으니까 9,300원이 남는 거 맞죠. 그래서 4번이 정답으로 억지 춘향인데요. 일단 4번을 정답으로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주식 발행비에 대해서는 좀 예전에 우리나라 상법 현재 규정이라든가 예전 상법 규정해서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 규정이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안타깝게 있어요. 근데 우리 교수님들이 완벽한 인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해하시고 저도 뭐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회계학을 가르친 사람으로서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0번 문제는 한국이 2000X1년 10월 1일 기기장치를 8만 원에 샀고요. 자, 처분 시점에 장부금액 처분손익 딱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장부금액 찾고 처분손익 구하는데 4만 원의 장부금액부터 구해야 되는데 이게 10월 1일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10월 1일. 10월 1일에 기기장치를 사가지고 얼마 동안 쓰게 되냐면 X1년, X2년, X3년. 그래서 3년 3월 31일. 3월 31일이니까 정확히 1년 6개월이에요. 1년 6개월. 1년 6개월을 씁니다. 연수합계법이에요. 내행수 5년이고요. 그럼 15분의 5와 그 다음에 15분의 4의 절반이니까 15분의 2죠. 이만큼을 감가상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쉽게 1년 6개월 하면 1년은 1차 연도니까 15분의 5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분의 4인데 15분의 4에 6개월이니까 2분의 1, 15분의 2죠. 15분의 4의 절반. 뭐에다가 8만 원에다가 잔존가치 5천 원을 뺀 금액. 자, 이 금액에 요걸 곱하는 거예요. 15분의 5 플러스 2, 7을 곱합니다. 근데 이 금액이 7만 5천 원이고요. 15하고 약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7만 5천 원과 15는 약분이 잘 됩니다. 네. 어떻게 약분이 돼요? 5천으로 돼요. 5천. 5천 곱하기 7이 돼버립니다. 제가 연수학계분 약분에 비하면 3만 5천 원의 감가상각 두 개. 그럼 장부 금액은 8만 원 마이너스 3만 5천 원이니까 현재 4만 5천 원이 되겠고요. 4만 원에 팔았죠. 네, 처분 이익이 발생했습니까? 처분 손실이 발생했어요. 손실이 발생하죠. 5천 원 이렇게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최단 풀이로 설명했는데 와, 이거 사기 캐릭터냐라고 생각하시지만, 네, 이게 제가 가르쳐준 대로 약분과 그 센스 이거부터 계산. 자, 제가 뭐 했어요? 질문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한국이 기계를 샀잖아요. 그런데 질문이 뭐냐? 물음표 찾으라 그랬죠. 장부 금액하고 처분 손익이에요. 그러면 언제 팔았니? 샀니? 10월 1일, 10월 1일 날. 그 다음에 팔은 건 3월 31일 정확히 1년 6개월.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1년 6개월. 자, 1년 6개월의 감가상각비 계산. 첫 해는 15분의 5.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분의 4의 절반. 15분의 2. 그래서 3만 5천 원 찾고요. 근데 3만 5천 원 찾는 과정에도 약분이 필요하죠. 그리고 8천에 3만 5천, 4만 5천 찾죠. 자, 4만 5천 찾는 처분 손실이에요, 이익이에요? 잘 찾아야죠. 손실이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개념이 저희한테 필요한 겁니다. 네. 직접 보여드려도 안 믿으시죠? 네, 제가 실제로 이 문제를 해설 그 데이터를 만들 때는 이 문제 하나에 10분 이상 걸려요. 네, 타이핑 치면서. 근데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답은 금방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타이핑 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과 머리 중에 어디가 빠르냐? 머리가 훨씬 빠르죠. 네, 11번 보겠습니다.